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 손소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조간신문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특검 오늘 김종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요. 오전 10시쯤 조금 전에 이미 소환을 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김종 차관이 지금 이제 특검에 도착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종 차관한테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특검에서 좀 뭔가 파헤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뇌물죄에 우선 집중하는 뇌물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한 일이 이제 굉장히 많긴 한데 예.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가 이제 삼성그룹으로부터 그 한국 스포츠 예.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 그 센터 부분? 예. 그쪽 16억 이제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입증이 되면 사실 그게 뇌물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우선 그 부분을 지금 규명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그리고 역시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 고영태 씨도 표현했다시피 수행비서 예. 뼈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김종 차관 전 차관부터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예. 그걸 최순실 씨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좀 밟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 차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김기춘 실장하고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최순실과 김기춘 실장이 정말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를 김종 차관이 좀 중간에서 밝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네요. 과거 김종 차관이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환 선수에게 출전을 하지 마라라고 종용했다는 그런 보도 혹시 보셨나요? 그때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박태환 측에서 리오 올림픽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박태환 선수가 좀 그쪽에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연아를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종 차관이 오늘 김종 차관의 진실을 말해준다면 저는 앞장서서 김종 차관의 죄를 조금 깎아달라고 탄원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것입니다.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위증입니다. 네. 밝혀지면 위증입니다. 다 밝혀집니다. 예, 김종 차관,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은 잘 아는 관계다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인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니까 차 교수님, 오늘 예. 이 특검에 나온 김 차관이 예. 이 부분을 좀 밝혀주면 여러 가지도 있어요. 김연아 선수라든지 박태환 선수라든지 또 연예계 블랙리스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계 스포츠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건이라든지 사실상 김종 차관이 최순실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정황상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김기춘, 최순실 무슨 관계냐? 김종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브레인 역할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핵심적인 고리 역할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차은택 씨가 증언하기로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 갔는데 그때 김종 차관이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찾아간 이유가 최순실 씨의 지시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 김종 차관과 최순실 씨의 관계 그리고 또 김종 차관과 김기춘 실장의 그 고리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최순실 씨가 아니냐는 그런 강한 추측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강력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 차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고 사실은 오후 2시쯤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특검에 나오는 최순실의 이제 그건데 최순실한테 그러니까 우리 내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혹시 이제 만약 특별 검사다 여기 네 분이 그러면 최순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이렇게 쓰셨으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예, 내가 특별검사면 최순실이 이따 오후에 2시에 오면은 나는 이걸 꼭 물어보겠다, 최순실에게. 우리 차명진 의원님께서는 이건 뭡니까? 차명진 제 이름하고 예. 비슷해가지고 혼돈할 수 있는데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최순실 씨한테 소위 말하는 쥐어서 살 수 있었나 예. 라는 것이 그 의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 두 가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이게 혹시 최순실 씨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명 재산이 아니었을까 이 부분을 좀 집중 추궁했으면 좋겠고 독일에 있는 그 8천억인지 10조 원인지 하는 재산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세월호 7시간도 의심받고 있으니까 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주사를 혹시 넣을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아무도 안 났다고 하니까. 네, 아무도 안 났다 그러고 사실은 이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최순실 씨의 언니인가 하는 사람이 주사를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최순득 씨. 예. 예. 그러니까 혹시 최순실 씨가 주사를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이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어떤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최순실이 특검에 오면 물어보고 싶다. 차명 재산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때 주사를 직접 대통령에게 놨느냐. 예. 우리 손소 변호사께서는 정말 눈도 못 마주쳤나? 네, 대통령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순실 씨는 자기와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예. 관계였다. 또 이제 박지만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예. 최순실 씨가 이제 그 누나와 있을 때는 식모 행세를 했다. 예. 등등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이런 그 해명들이 있었던 거죠.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이권에 개입했던 거를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지 내가 무슨 같이 공모했느냐라는 예. 이야기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이른바 공동정부를 예. 운영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정말 1위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뭐 형사적인 범죄 여부와 별개로 굉장히 큰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정말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말한 말입니다. 눈도 못 마주쳤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시 또는 편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이였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식사는 하셨어요? 최순실에게 오후 네. 2시면은 밥 먹고 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범들한테 우선 질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잡범들한테 검사들이 질문할 때 먼저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예, 이번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김경진 의원이 이 질문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던져서 예. 마음을 좀 흔들어 놨다. 밥은 먹었냐? 예,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사실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 최순실 씨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지난번 한번 또 검찰 조사도 그렇죠. 받아봤으니. 그러니까 변호인단하고 계속 이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단단한 그 예. 바위처럼 무장을 하고 이제 나올 텐데 그걸 허물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아마 알아내기 어려울 거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성정 우리가 이제 뭐 병원 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아르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예. 굉장히 흥분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참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성정을 결국은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위증이 있었을 예. 경우에 그것을 이제 좀 이제 다시 이렇게 번복하도록 만드는 예. 그런 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을 좀 흔들어 놔서 진실을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좀 하자. 식사는 하셨어요. 저 같으면 좀 잔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딸이 곧 옵니다. 이 얘기하는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차 네. 교수께서는 대한민국 1위냐? 너가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1위가 뭐냐, 재산 규모가 1위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재산 규모 차명 1위? 재산, 예. 지금 숨겨뒀던 재산이 10조 원대라고 그러지 예. 않습니까? 만약에 10조 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국민들 중에 아마 넘버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 다음 지금 2위에 해당되는 재산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삼성을 뭐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삥 뜯기를 통해서 뭐 예. 220억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조 원 재산에 보면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10조 원이라는 차명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그 권력순위 1위에 이어서 예. 재산 규모도 이건희 회장을 추월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작용을 해서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니냐 예. 따지고 싶다는 거죠. 과연 진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지 예. 또 아울러서 과연 10조 원대의 차명재산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그 출처는 어떻게 됐는지 예. 그러니까 그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오늘 어떻게 최순실 씨를 조사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에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얘기들이 또 새롭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른 후보를 최순실이 최종 낙점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특검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확보를 했는데 2013년 4월에 최대 5배수의 명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정보원의 이 차장급 인사를 놓고선 대통령이 5배수로 추려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최 씨에게 대통령이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요. 박 대통령이 불러준 2차장 후보에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5번 누구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기조실장 후보로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최 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나는 후보자들의 양력을 덧붙여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 최 씨에게 전달했다. 쉽게 말하면요. 인사위원회가 국정원 차장 인사를 놓고 후보들을 추려가지고 5명을 추려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가운데 딱 고르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5배수로 추려갖고 올라온 명단을 정 비서관한테 최순실 씨에게 전달해줘라고 했고 최순실 씨는 여기에서 낙점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예,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이제 어떤 뭐 장관이나 수석 후보를 이렇게 추천했다. 이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국정농단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캐칭 키비넷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경우에는 추천이 아니라 낙점이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과연 진짜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 씨가 예. 자기가 탈취한 거죠. 탈취해서 자기가 사용한 거 아닙니까? 예. 단순히 추천이 아니라 낙점이 있는 것은.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완전히 최순실 씨가 뭐 소위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정호성 씨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정호성 씨는 예. 상당히 본인이 이 실제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였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기사와 달리 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사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의 것으로 사실상 검찰이 확인을 한 그 태블릿 PC 안에 보면은 국정원 관련된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검찰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시에 국정원 2차장의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임명이 됐는데 주변에서도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 자리에 경찰 고위 간부가 갔지?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낙점을 한 것이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냥 이행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흐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차명진 의원께서는 이게 탈취한 거다. 최순실 씨가 탈취한 거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인사권을 탈취한 거다. 탈취한 게 아니고 헌납이죠. 이거는 헌납. 인사권을 헌납한 거다.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예. 헌납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줬어요. 예. 그런데 그 권한을 결국은 본인이 행사 안 하고 예. 최순실 씨에게 넘긴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바로 이 부분이 위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가장 그것이 이제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예. 여기에만 적용됐겠는가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예. 거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인사 권한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그냥 헌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국정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기관 중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가 국정원 인사예요. 예. 그건 뭐 역대 대통령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국정원장으로 예. 보내고 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 그 진영을 구성하고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사정기관에 예. 그 직위, 그 핵심 직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했다?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 국정원 비롯해서 나머지 예. 기관들도 다 저런 식으로 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는 이 흐름에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비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최순실 씨의 자문을 구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거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키친 캐비닛이라고 해도 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대통령이 5명의 후보자를 추린 다음에 거꾸로 최순실에게 전달해서 최순실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한다. 이러면 대통령은 최순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이 밑에 있는 인사 관련된 참모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인사가 행해졌다고 한다면 그럼 청와대가 있는 지금 인사추천위원회, 예. 그 공직 뭡니까 이 기관 검증, 예. 검증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부 최순실 씨 그럼 최순실 씨가 예. 지금 하는데 문제는 최순실 씨는 그러면 과연 그런 후보들의 예. 각자의 능력과 이 장단점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우주의 길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자신의 정보팀을 또 자기 정보팀을 또 사설 정보팀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하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더 큰 하나의 비리의 온상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에게 만약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보를 했다라 그러면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최순실 씨하고의 연결고리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저 5명의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우수석에게 부탁을 하고 우수석이 그걸 보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최순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런 구조. 그러면 하나 이제 궁금해집니다. 저것이 있었던 때가 2013년 4월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 1차 대국민 사마 때 취임 초기에만 연설문 할 때 심경 토로 부분 도움을 받았다는데 심경 토로 부분을 넘어서는데 어쨌든 2013년 대통령 취임 초만 그러면 저런 일이 벌어졌던 건가? 최근까지는 없었던 것인가? 과거에는 또 어땠을 것인가? 그 단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가 또 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1999년 6월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1998년에 대구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이듬해예요. 그렇죠? 이 이듬해 박근혜 당시 의원과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인데 이제 하얀색이 이제 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기념관 설립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말이 전부 최순실 씨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미생가는 어쩌고 교수님들 얘기로 해서 파주 쪽이 어떠냐. 서울 시내 어려우면 고양시나 외곽순환 쪽에. 그럼 언제? 북방면 쪽으로 했으면 거기 부근이 어디죠? 휴전선 근처. 그리고 또 사실상 박근혜 의원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의원님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이러고 해라. 적어도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흐트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쩌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마 이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은 최순실 씨가 그 사람들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지시하는 형태가 되고 대통령은 자기 의견을 피력하다가 최순실이 말을 끊고 들어오면 또 고분해지고 그러면 저 앞서 잠깐 얘기했던 2013년 국정원 차장급 인사하고 이 1999년 이 6월의 이 모습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저런 식의 비정상적 상하 관계였다는 뜻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증거가 나온 거죠. 그동안 의심을 했습니다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혹으로 그쳤는데 정말 놀랍게도 뭔가 물증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또한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또는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어떤 증언까지 진술까지 검찰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실에 근접해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이듬해에 그 이듬해에 했던 그런 이 대화 내용 그리고 또 이게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없었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또 한참 후에 대통령 당선하고 또 바로 다음에 2013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최근까지도 2016년 잊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가 간단히 붙이자면은 이게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 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그런 그 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뇌물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또 세월호 7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언제나 형사적인 범죄여야만 탄핵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탄핵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형사상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잘 짚어주신 이 최종 후보를
후보 선정 작업은 대통령이 하고 예. 최순실 씨가 실제로 낙점을 해가지고 중요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예. 한다면은 이거는 형사적으로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예. 굉장히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고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잠시 빌려주는 겁니다. 잠시 위임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취지에 맞게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중대한 헌법상의 위반이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근데 이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하는 얘기도 좀 저희들이 전해드려야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뭐 참모말 잘 듣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단,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투, 반말로 지시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말을 도중에 막 끊기도 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그렇게 참모 의견을 경청하는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 제가 보면 이래요. 이게 예. 직접적으로 이번 탄핵과는 연관이 안 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 파악이 잘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광범위하게 모금을 하면 예. 이게 모금이 안 된다는 걸 잘 모르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보면 이 최순실 씨는 정확하게 사태의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예. 이거 추진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또 제가 볼 때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플랫폼 설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컨대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예. 있죠. 식사할 때 개인 자리 할 때 이런 중요한 공무의 보고를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중요한 공무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자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회의 주제, 소위 말하면 체어맨으로서의 이 역량도 떨어진다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그것을 또 이 최순실 씨가 파고드는 거예요. 예. 막 자기가 회의를 주제를 하잖아요. 결론도 다 내리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자금 모금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짤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아는 것 그렇죠. 같다는 사실 느낌이 이 들어요. 대통령보다 지금 훨씬 예. 치밀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99년도에 지금 예. 녹음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지금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예. 과거 정권, 특히 박정희 정권과의 하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관을 그럼 좋다 허용을 예.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억 정도 규모를 앉아 지금 설정을 하는데 일종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예를 들면 민간에서 모금을 150억 하면 예. 국고를 150억에 50대 50으로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박정희 기념관에 돈 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모금이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한 10억밖에 모금을 못하면 국고에서 10억밖에 못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굳이 규모가 큰 서울에서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놓은 거죠. 예. 그럼 차라리 생가가 있는 구미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놓은 거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모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둘러싸고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이 최순실 씨가 아니 그러면 그 구미 거는 구미는 구미대로 그냥 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하자고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 판단이 상당히 빠른 거죠. 예. 물론 그래서 그 뒤에 지지부진하다가 이 부분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의지를 보임으로써 기업들이 돈을 내서 2010년도에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박근혜 당시 그 국회의원이 상당히 그 사업 전망에 대해서 소신을 못 갖고 비전을 못 갖고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아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면 아까 우리 차민규 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요. 최순실 아니, 씨를 뭐 진짜 속된 말로 강남에 그냥 졸부가 된 뭐 그런 어떤 사모님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굉장히 치밀한 정무적 감각도 갖고 아니 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하고 있는 저런 정도 얘기는 어느 정도 사회 경험한 사람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했다는 말로 해서 지금 흘러나온 얘기가
내 앞에서는 눈도 감히 못 마주치더니 예. 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지금 시녀 보도가 나오고 같다는 있잖아요. 얘기도 흘러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앞에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회의에 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상당히 실상이 다르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 정치 활동 처음 할 때는 뭐 정윤회 씨라든가 최순실 씨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지만 그 이후에 뭐 당 대표도 하고 예. 뭐 선거도 계속 치르고 대통령까지 되고 이래서 예. 그 이후에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왔는데 예. 조금 전에 이 저 국정원 인사 과정에서 딱 드러났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드러나 있는 이 정황으로 보건데 이게 그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관계로 유지돼 예.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과연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초기에 불거졌던 의혹.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교주와 교도의 관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사실에 가까운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지금 언뜻 듭니다. 아니 근데 상대적인 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의 경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소위 말하면 그건 경험과 무관한 거예요. 예. 이게 인지 능력인데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예. 이런 측면을 지적한 거고 그에 비해서 최순실 씨가 유치원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를 쉽게 잘 파악한다라는 거였고 예. 참 재밌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최순실 씨가 상당히 사적인 생활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무 능력까지 접근하는데 그때는 사실 육회를 드세요.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예. 사실 이 중요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접근하잖아요. 이번에도 옷을 맞춰주면서 사실은 국정농단을 시작하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 뭐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시녀 같은 사람, 내 얼굴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녹취 파일 30여 분 가운데 최 씨가 한 발언은 6분 40초고요. 대통령이 한 발언은 2분 50초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999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요 전에 98년에 국회의원 대구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때 그 최순실 씨 운전기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엄마 임순희 씨와 이 최 씨 일가가 5천만 원씩 돈을 모아가지고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뭐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뭐 콩나물부터 해가지고 속옷까지 전부 최순실 씨가 일가가 다 대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유아하고 최순실 일가는 보모, 그러니까 애를 키워주는 보모가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였던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녹취록 내용이 그러니까 전영욱 의원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공개들을 많이 했는데 예. 그거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에도 예. 본인이 결정을 못해서 안절부절해서 어디 전화해보라고 하니까 진짜 가서 전화를 하더라. 예. 아마 그때 전화 상대는 아마 최순실 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못하는 그런 그 일종의 장애가 저건 예. 분명한 장애입니다. 그런 결정 장애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도 결정 장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결정할 상황이 되면 해야죠.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은 그 결정을 최순실 씨에게 상당히 의존했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K스포츠재단과 미르 재단에 대해서 과연 이게 최순실 거냐 아니냐 뭐 최 씨 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 문건을 보면요. 이건 분명히 최순실 씨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공통 지시사항, 당분간 토요일도 근무하세요. 구정은 이틀만 쉬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인재본부장은 메달리스트 감독 출신으로 수배할 것, 연령은 40, 50대 이상,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보급용 체조 개발하는 문제인데 최대한 체력이 약한 사람도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쉽고 단순한 반복 동작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재단과 TPK 업무 협력 관련해서도 재단에서 빨리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다. 하남 등 5대 거점 가용한 대지와 시설 빨리 알아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집니다.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당시에 보급할 체조 개발을 논의했는데 쉬운 동작 반복. 그러니까 이런 문건을 보면은 최순실 씨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서포트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그걸 가서 도와주는 형태로 이 일이 끌려왔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K스포츠 재단을 움직인 것은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는 더 블루K를 예. 통해서 지금 그 스포츠 재단도 예. 운영을 하고 또 미러 재단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 일일이 지금 예. K스포츠 재단 회의를 주재했다고 하지만 사실 뭐 이사장도 예. 이 초대 이사장도 자기가 선임을 하고 예.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고 또 지금 정동구 지금 K스포츠 재단 이사장도 본인이 다니던 마사지 센터에 예. 또 저 오너를 자신이 전격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이 회의 주제뿐만 아니라 인사까지 모든 걸 갖다가 자신이 손아귀에 넣고 예. 주물렀던 거죠. 예. 근데 그 여기 보면은 하나 더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롯데와 후원 가능 여부 및 금액 타진 협의를 해라라고 하는데 약 35억 원 지원 의사 있으나 협의 후 알려주기로 했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롯데에 대해서 K스포츠 출연 35억을 협의해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신동빈 회장을 만나서 뭐 70억이냐 35억이냐 조금 더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단 돈을 좀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 최순실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고요. 예. 또 하나가 이 롯데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뭐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더욱더 큰 의혹을 사는 부분이 대통령이 실제로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또 그 지시한 물론 다른 대기업도 이제 지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이제 적시해 가지고 75억이라고 그때 네, 적시를 했습니다. 75억이라는 숫자를 말을 했고 롯데에게 75억을 받아라.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수석에게.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고 그 숫자가 적힌 75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수첩을 이미 제출해서 지금 검찰이 예. 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보다도 일단 롯데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이런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적시해서 액수를 적어서 명시해 가지고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했던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한다면은 이게 최순실 씨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문건을 예.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문제는 액수가 얼마냐 문제입니다만 애초에 35억 생각했다가 나중에 좀 더 크게 요구했을 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 롯데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특검에서 가장 먼저 파헤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국정 인사 예. 아까 낙점했다라는 기사나 이 K스포츠 재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거나 최순실 씨가 예. 이걸 보면은 특검이 상당히 수사가 쉬울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헌재 판결도 빨리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내 얼굴도 못 봤다라든가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대로 했다는 게 다 틀리고 예. 확실한 이 물증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정치 예. 일정이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K스포츠단 자체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굵직굵직한 이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서 실행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여기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이 사실상의 청와대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는 그것을 하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수행 기관, 행정 기관에 불과했다라는 식의 아니, 얘기들이 자꾸만 이게 해결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리고 밑에 직원들한테 구체적으로 깨알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풀리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정호성 얘기를 비서관을 하고. 통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집행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해본 수법이 딱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봤다라는 게 우리가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수법이 자기 아버지도 하던 그 수법 그대로예요. 박근혜 영예를 그렇죠. 내세워서 그러니까 최태민 기업들로부터 씨가 돈을 하던 얻고. 그 수법 그대로 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도 접촉하고 그리고 윗선을 쳐서 이걸 이제 성사시키는 예. 이 일의 경로, 과정, 절차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오늘 나온 문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을 주도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인 이 과정들이 굉장히 눈에 선하게 그려질 정도로 이게 잘 보이네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거 근데 사실 좀 믿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이 정도로까지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끌려다녔을 거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너무나 비참함이 들 텐데 정황은 그렇게 자꾸 믿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다 기업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이렇게 콕 찍어서 롯데 75억을 받으세요라고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대통령은 역대 없었다. 있었습니까? 액수까지. 그러니까 액수까지요. 예. 얼마? 액수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제 상사를 그냥 해체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체시키라 그랬지. 그렇죠. 뭐 액수까지. 그렇기 때문에 액수까지 콕 찍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 디테일함은 그 디테일함 그 자체가 아마 제 생각에 최순실 씨가 그 액수를 다 지정해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부하들한테 전권을 많이 줬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 이게 이번에 뭐 한 좀 돈 좀 모아서 예. 이거 좀 추진해 봐. 이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수석이라든가 주로 청와대 이제 수석들이 예. 이제 동원이 돼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뭐 기업에다 할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금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지금 프로세스가 과거 군사 정권하고 비교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요. 예. 그걸 보면 결국 최순실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과정들 자체가. 그럼 결국은 최순실 씨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하면 깨알지시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깨알지시의 전모가 사실은 이 최순실의 예. 깨알지시였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라고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액수까지 75억이라는 액수까지 신동빈 회장을 좀 보고 싶다. 액수까지 지정을 해줘서 만나게 하는 일은 분명히 과거와는 많이 다른 거고 대통령이 글쎄 막 여러 가지 이제 뇌물죄라든지 여러 가지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최순실 씨는 각종 재단이라든지 각종 국정 운영에 개입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한 푼도 안 챙겼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순실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특검도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별도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 얘기를 좀 했죠. 예. 독일에 8천억 원, 또 수조 원대의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제기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92년에 유베일이라는 회사를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최순실이란 이름으로 수개의 회사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는 과정을 번복하고 최근에 비덱과 더블루케이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한 10개 정도의 회사가 확인되었고 그리고 최순실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인의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했지만 독일 검찰에서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하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최순실 씨 일가가 외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한 10조가량 될 거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도대체 종잣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래서 이제 조순재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녹취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도 아니고 재산 등록할 때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하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돈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천억, 3천억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차명 관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 가족처럼 된 겁니다. 예,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벌인 이유가 뭘까? 정말 국가를 잘 운영해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부정축제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박 대통령 등에 업고 축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최 씨 본인 소유의 재산은 대략 합쳐봐야 한 320억 정도 남짓됩니다. 그러나 동생 최순천 씨가 1,300억, 언니 최순득 씨가 1,000억입니다. 누가 봐도요, 상식적으로 봐도 최순실 씨가 언니나 동생보다 돈이 더 많으면 많아야지 더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상하다. 최순실 씨가 그러면 언니나 동생 명의로 차명으로 저렇게 해놨나? 라고 다들 의심을 하는데 진짜 최순실 씨의 재산은 독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8천억, 뭐 10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이게 페이퍼 서류상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씨는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개인 건지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재산까지 차명 관리까지 섞여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재산의 본체는 지금 독일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처음에 독일로 가고 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들어올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독일에 이주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살러 간 겁니다. 일종의 이민을 이제 생각하고 아예 간 겁니다. 한국을 뜬 거죠. 자, 그러면 왜 갔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재산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깃털에 불과한 거죠. 재산의 재산들은 다 독일에 있기 때문에 독일을 근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이 밝혔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독일 교포가 추적을 해서 밝힌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벨이라든가 이런 거 속이 밝혀진 것이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더 어마어마한 얘기가 이제 독일 검찰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500개 정도, 그 최대 10조 정도고 이게 독일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라서 집중적으로 재산 이제 추적하고 있다는 건데 국내에서 아마 이번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해도 아마 추적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독일 검찰을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 변호사님, 근데 왜 하필 독일일까? 그러면 언제부터 독일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을까? 이런 여러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왜 독일일까? 근데 사실 이 10조 원에 달하는 돈은요,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 옆에는 스위스가 있고 리텐슈타인과 같은 조세 회피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스 연방은행에다가 거금을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만 그래서 독일인가? 그러면 언제부턴가? 최태민이 죽은 1994년도부터인가? 안민석 의원 얘기는 그 2년 전인 1992년부터 독일에 유령 회사를 세워서 돈 빼돌리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면 최순실 씨의 이 재산 빼돌리기가 시작된 건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막 생깁니다.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밝혀진 게 지금까지 매우 적기 때문인데요. 뭐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뭐 화면 나오듯이 독일 검찰에서는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스위스, 리텐슈타인 등 그 인근 유럽 국가에도 분탄해가지고 예치했을 수가 있다, 보유했을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말하고 독일에서는 있죠. 딸이 승마를 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 옆 나라에는 조세 회피 지역들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독일이 딱이네요. 네, 조세 회피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밀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예금 계좌 개설 여부 또한 얼마가 들어있는지, 예금주가 누구인지 등등이 이제 원칙적으로 굉장히 비밀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보장이 되거든요. 그런 점들 다 활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기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이제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주장에 따르면 92년도라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가 이제 짐작을 해본다면은 군사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롭게 이제 또 이제 문민 정부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또 이제 묘하게 또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던 재산들이 막대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국외로 이제 송금을 해야 되고 이제 도피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길 때가 그때가 아니겠냐 그런 짐작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또 한 번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일종의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지금 숨겨놓은 독일의 차명 재산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아무리 8천억이든 10조든 그 돈을 독일로 다 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해외에 숨겨둔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 그 비자금은 누굴 거겠습니까?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스위스의 그 계좌에 있었다는 이야기들은 숱하게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 의문이. 예를 들면 1978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프레이즈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을 철수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걸 갖다 저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가 미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1969년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때 당시 석유 메이저 회사인 걸프가 20만 불을 스위스 유니온뱅크에 이 서정기라는 분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대구 사범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분 계좌로 돈 보내고 그 계좌를 누가 관리했냐면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이우락 씨가 그 계좌를 관리했다는 것이 프레이즈 청문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보고서도 아니고 미국에서 공식적인 보고서에 1978년도에 나온 보고서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우락 정보부장도 앉아 그렇게 아웃된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갑자기 시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해외에 두고 있던 그 비자금 계좌는 과연 누가 관리를 했을까? 그것이 어떻게 흘러서 최태민 씨가 갖고 있다가 그 딸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이 돈이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돈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그 결과가 다 명명하게 밝혀졌을 때 이 만약에 10조든 8천억이든 어마어마한 재산 아닙니까? 이 돈이 그럼 어디로
기속이 될 것이냐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한국의 국고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다면 국민들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른바 통치 자금이 스위스 계좌에 원래부터 좀 있었다. 아니, 그건 완전 프레이드 청문회를 예, 예. 그 보고서를 제가 그 근거를 사서 한 말씀인데 예, 예. 그건 그러니까 일단 추론인 거죠. 예, 추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 뭐 수천억 원대겠죠.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그것이 스위스 은행 계좌에 있었는데 대통령 11.6 사건 이후에 이 주인이 누구에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거쳐서 지금의 최순실 씨의 재산 8천억 내지는 10조 원의 재산을 형성하는 씨앗돈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볼 수 그렇게 있는 추론을 거죠.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추론하면은 그럼 이 돈은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 돈이겠죠. 국가 돈이니까. 그렇죠. 우리 기업 돈이니까. 국고로 귀속시켜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 국민 돈인데 그냥 편의상 생각하기 좀 좋게 편의상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민으로 나중에는 들어와야 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보다는 더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차명 관리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자기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만약에 나빠지거나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면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돈에 대해서 야 그거 우리 아버지가 통치자금으로 넣어놓은 거지 최순실 니네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데 일단 그 사람들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자연스럽게. 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이저 보고서에 말씀도 하셨지만 프레이저 보고서 말고도 김계원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 했던 분의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120만 불 스위스뱅크짜리 그 수표를 자기한테 주면서 이거 원어처에 줘서 원어 사업에 쓰라고 그거 본인이 했다라는 얘기까지 증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은 스위스뱅크에 일정액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금고에 있었던 겁니다. 청와대 금고가 관저에 금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집무실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비서실 쪽에 또 하나가 있었다 그럽니다. 비서실 쪽에는 아마 현금 같은 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주로 현금 같은 것들은 현금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저 그리고 이제 자기 집무실 이제 금고 그 두 군데 있었던 거죠. 지금 이제 증언 나온 것 이제 조순재 씨 증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관저에서 채권을 무기명 채권 같은 것들을 거의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 2, 3억 원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김계원 전 실장이 이제 증언한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집무실에 있는 그 금고 열쇠를 그 당시 영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 그 뭐가 있었을 것이냐? 아마 스위스뱅크 관련한 그런 서류들 그리고 채권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금도 있고 아마 그 중에서 그 스위스뱅크 관련한 서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 사실 이게 믿기지는 잘 않는데 내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8천억, 뭐 많게는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남아서 그것이 종잣돈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재산이 불러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돈이 자기 돈이다. 자기 아버지 돈이었으니까 자기 돈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거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카더라 정도에 불과하지 이걸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아니다라고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내부는 이 소설 같은 얘기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카더라에 불과하다라고 배척을 하십니까? 우리 이종훈 평론가 한 분만 사실일 거라고 믿고 있고 나머지 세 분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추론은 했지만 진짜 좀 그런 황당한 얘기라 황당한 얘기를 해서 제 10조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근원이 그럼 과연 국내에 있는 재산만 갖고 갔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추론을 해본 거지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그건 제가 단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 없다. 아니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아니다. 증거가 좀 더 나온다면은 제 견해도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풍문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차 교수님 말씀에 제가 공감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수조 원이 아니라 수천억도 아니고 뭐 수백억도 아닙니다.
뭐 수십억만 외국으로 이제 밀 반출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불가능하죠. 예, 사실상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업들이 기업 간의 무역 거래로 넘어가는 건 몰라도 개인이 이게 뭐 007 가방 막 수십 개씩 들고 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일이고 뭐 이제 좀 더 아니면 그 법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했던 일일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 의견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증거가 나온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너무 아직 그럴 아직까지는. 정도는 아니다. 예, 우리 차명진 의원께서도 역시 소설 같은 그렇죠.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정두원 의원이 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따라서 이게 차명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갑을 관계가 지금 뒤바뀌어 가지고 최순실이가 시킨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 그런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소설은 그럴듯한데 이의 제기를 해요. 저도 그런 정보를 그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막 액수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아무리 그렇다, 아무리 그때 그 통치 체계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아닐 거다. 그 아까 그 최순실 씨가 뭐 예컨대 저 독일에다가 재산 숨긴 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식구들이 이제 예.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자기네들 패밀리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이번에 대통령 되었을 때 돈 뜯는 것도 역시 또 그 과정의 하나로 생각한 거는 틀림없으나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채명 재산을 쌓아놓은 것에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최순실 씨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당한 그런 건 아닐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처음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건 아닐 거야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왠지 자꾸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재산 역시 지금은 아닐 것이다. 카더라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게 아마 이 네 분 중에 세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정호 평론가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프레이저 보고서 얘기도 나왔지만 이제 여러 관계자들 청와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분들의 증언 내용을 이제 토대로 볼 때 스위스뱅크에 일정액이 있었던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스위스뱅크에 있었던 것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아마 유럽에서 계속 이제 자산 투자가 이루어졌겠죠. 예. 그것이 불어난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통치자금 가운데서 이제 밖으로 가져나간 쓸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선가 사실은 이제 해외 반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92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금융개혁 다 아시잖아요. 금융실명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전에 그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을 해외 반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유벨이라고 하는 회사를 법인을 만들었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의외로 굉장히 높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검팀이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이제 깊게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금방 네 분 중에 어느 분 말이 맞고 어느 분 말이 틀렸는지 제가 꼭 제가 기억해뒀다. 하나만 들으니까 아까 과거 얘기들 다 하시는데 그 김영욱 씨라고 있잖아요. 과거 중앙정보부장 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신해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속사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아예 언급조차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외국에 무슨 비자금을 숨기고 그것을 최순실 씨 일가가 관리했다라는 거는 소설치고는 제가 볼 때 한 C급 소설. C급. 알겠습니다. 특검팀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죠? 그 수많은 돈이 그런 식으로 빼돌려지지 않기를 다 국민 돈이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정유라 씨의 행적이 독일 곳곳에서 이제 아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른바 독일의 조력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이비드 윤 형제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교민에 의해서 이제 사진이 찍혀서 나왔는데 오늘은 경향신문이 이 정유라가 잘 가는 단골 미용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합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데 이 미용실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여러 번 왔는데 그때마다 30대 초반의 남자와 함께 왔다. 최순실 씨도 한 번 들렸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굴까? 정유라 씨의 남편이라고 보기에는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정모 씨라고 하는 30대 정도의 한국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미용실에 와서 정유라는 이 남성이 머리를 자르는 걸 주로 지켜봤고 본인이 자른 거는 뭐 한두 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한 번 왔는데 박모 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최 씨가 생후 15개월, 16개월로 보이는 손자, 70대로 보이는 손자의 부모와 함께 왔고 커트와 염색을 하면서 2시간 정도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뭐 갑질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 70대로 보이는 이 보모가 머리를 자르고 있는 동안에 이 정유라 씨의 아이로 추정되는 아이를 최순실 씨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서툴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모 얘기가 자기 새끼도 키워보질 않았으니 손자를 그렇게 보는 게 서투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도대체 누구냐 최순실이 누구냐라고 그 미용실 원장이 그 보모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묻지 말아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지금 뭐 저도 오늘 보도를 보고 좀 예. 놀랐는데 근데 뭐 오늘 지인이 한국 24이 재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뭐 예. 독일의 숨겨놓은 재산이 거의 10조대라고 한다면 예. 한국이 2재벌로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순위로 따져보면 예, 그렇죠. 어쨌든 그 지금 최순실 씨 일가가 독일 내에서 그래도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면서 그죠? 예.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아주 뭐 이 평화롭게 유지를 해왔네요. 예.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상당한 조력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이 지금 뭐 가차명 재산을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 막 도우미 손길 그리고 또 고용해야 될 인력들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저께 여기서- 나왔던 우리 저기서 네. 장모 씨, 그러니까 30살,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가 저 미용실에 자주 같이 간 바로, 이 예. 30살 장모 씨가 누군지를 한번 추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그 어제 보도가 됐던 자동차 사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앞좌석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데이비드 윤 형제가 탔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정유라가 가운데 타고 양옆으로 웬 남성들이 탔는데 혹시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미용실을 함께 간 장모 씨가 아닐까라는 추정은 좀 하겠습니다. 네. 누굴까요? 장모 씨, 30살 장모 씨. 장남수 씨일 가능성이 높죠. 장남수. 예, 그러니까 장순호 씨 아들 장남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순호는 또 누굽니까? 장순호 씨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금고지기 그리고 더운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예.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대형 금고 2개에 해당하는 WK 서류 뭐 기타 이런 예. 것들을 다 옮겼고 그 대형 금고를 없어지게 만든 사람, 사라지게 만든 사나이. 예. 한데 추적을 해보니 지금 최순실 씨의 재산 관리를 계속 해온 일종의 금고직이었다라고 알려지는 것이 장순호 씨고 예. 최순득 씨, 그러니까 최순실 씨 언니죠. 최순득 씨 남편 장모 씨하고 친척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자,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지금 바로 저 동행하고 있는 그 인물 장남수 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고 장남수 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 옆에 장순호 씨가 늘 함께 다니면서 재산 관리를 해줬다면 예. 그리고 이런 금전적인 것들을 처리를 해줬다면 지금 정유라 씨 옆에서는 그 아들 지금 장남수 씨가 밀착해서 거의 수행 비서처럼 다니면서 이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좀 되는데요. 예. 지금 이 장남수 씨도 독일 검찰에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금 세탁 관련해서 지금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그리고 장남수 씨가 지금 올라가 예.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까지 돈 관리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지 금방 보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장순호 씨와 장남수 씨를 빨리 특검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확보를 해서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모를 빨리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의 조력자는 데이비드 윤과 말씀하신 장순호 씨인데 대를 이어서 그 아들까지도 이 최 씨 일가 정유라 씨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단지 그런 조력자 관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머리를 자를 때마다 본인 머리 자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매번 동행을 조력자 해서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의 집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집사 머리 네. 자르는데 주인이 뭐하러 쫓아가서 그걸 지켜봐요? 2시간 동안? 아니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머리 자르는데 장씨 가족이 네. 소위 말하면 최순실 씨 가족의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니,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저도 그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서 보면은 물론 네. 이 기사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머리를 자르러 오는데 그 사람이 온 것이 그 보호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 남자분이 머리를 자르는데 정유라가 그렇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 그 원장, 부분에 이 대해서 미용실 원장 네. 얘기는 정유라 씨가 실제로 한 10번 와서 머리 자른 경우는 한두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 집사라고 불리는 이 장모 씨가 왔는데 정유라 씨는 그걸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옆에서 머리 스타일이 어때 저때 하면서
조언을 했을 뿐이지 정유라 씨가 직접 자른 경우는 한두 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족처럼 늘 그러니까 수행비서니까 늘 같이 다니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그게 이상한데요. 예.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집사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 바쁜 내가 굳이 쫓아가서 집사님 머리 스타일이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더 낫네. 그런 조언을 해주는 상하 관계도 있나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네 가족과 이 장 씨 가족 내지 데이비드 윤 가족과의 관계 다 가족이에요? 그 이 서로 이 관계들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볼 때는 말이 집사지 그냥 오빠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따랐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오빠 머리 지금- 자르는데 쫓아간 네, 거다. 그리고 또 지금 정유라 희한한 씨가 관계입니다. 정유라 씨가 지금 사실 이혼 상태잖아요. 새로운 남자일 가능성도 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 뭐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 얘기는 자유로운 그만하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예. 오빠 동생 사이로 이렇게 거의 지내다시피 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그 저 장순호 씨 그리고 이 장모 씨라고 하는 사람들 뭐 부자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최순실 부자 관계 씨의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장모 씨가 예 뭐 말씀하신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순실 씨의 유럽 내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윤과 함께 이 사람들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름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지금 예.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여권을 빨리 일주일 안에 반납하라. 안 그러면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떠돌이로 유럽에서 지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테러 뭐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이게 감시가 철저하니까. 근데 유럽 연합 국가들은 생견 조약이라고 해서 예. 국경을 넘나들 때 상당히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권을 무효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외국으로 다른 그 EU 국가를 다니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스위스 뭐 망명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 지금 정유라 씨가 망명이라는 건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소신 때문에 예. 아니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이제 박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스위스로 도피 정도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위스를 들어가려고 하면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위스로는 가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건이 지금 무효화되는데도 시간이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마 정유라 씨가 도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도피는 지금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지금 뭐 돌진한 아들이 있고 또 예. 개 15마리 또 고양이 10마리까지 다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이경재 예.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도 뭐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기에 앞서 잠깐 이제 그 독일 교포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이제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찍은 그 사진에 보면은 정유라 씨의 개도 안 보이고요. 정유라 씨의 아들로 아이로 보이는 그 갓난아기도 없어요. 그냥 성인들만 타고 갔거든요. 지금 누군가 정유라 씨의 개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또 다른 아까 권력자가 유치원 있는 원장 말에 의하면 보모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0대 보모? 예, 그리고 예. 그때 비덱 스포츠하고 그때 자신들이 소유했던 예. 호텔 거기 보면 이 지금 그 가정 일을 돕는 그런 이 조력자들이 가정부 같은 분들이 몇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을까요? 도피나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제 그 인력과 도와주는 사람과 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바로 돈입니다. 돈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도피에 필요한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독일.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예. 그런데 이제 그 독일에서도 정유라 씨는 지금 지명수배돼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 혐의가 뭐냐면 업무방해입니다. 이대 입시 관련해서 업무방해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검찰의 어떤 그 예. 현지에서의 활동 또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노력보다도 예. 독일 검찰이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예. 또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일 현지에서도 뭐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예. 금융 관련된 그런 범죄로 피의자 중에 하나로 올라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검찰이든 독일 검찰이든 예. 어쨌든 빨리 신병 확보해서 우리나라로 송환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어쩜 시도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스위스 정부 쪽에서 좀 난색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앞서 이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해서 스위스 뱅크에 스위스 은행에 만약에 거금이 예치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스위스 정부 쪽에서는 망명도 긍정적으로 아마 생각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선상에 이미 올라 있다는 거예요. 예. 독일 검찰에서 지금 이제 돈 세탁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독일에서 돈 세탁 이거는 굉장히 중죄라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스위스로서도 이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정유라 씨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스위스 쪽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이게 잘 추진이 안 됐을 가능성이 전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그거보다는, 독일 경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유라 씨를 조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요. 사실 테러 문제 때문에 이 자금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인적인 파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여권 무효화조차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땐 그 요청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그 요청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독일 경찰에서 확 조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점점 조여가면은 현재 그 유럽의 그 치안 상태나 인터폴의 협조 조건을 보면은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 최순실 씨의 흔적 또 정유라 씨의 위치를 쫓는 데만도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힘드네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했을 때 묵는 호텔에 뭐 매트리스며 뭐 수도꼭지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뭐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바꿔달라라는 얘기가 화제가 돼서 인터넷에서 계속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대통령이 머물렀던 호텔에 화장대가 설치된 모습이 한겨레 TV에서 공개가 됐고 이제 경향신문에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진짜로 보니까요. 조명이 거의 뭐 방송사 수준급인데요. 예. 인터뷰용처럼 저렇게 조명이 있고 거울에 반사됐을 때 뒤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끔 흰 천이 딱 쳐져 있는 게 뒤에 그대로, 스크린을 친 거 아닙니까? 저기. 그러니까요. 예. 그대로 좀 드러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직접 관련 영상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그걸 하잖아요. 이제 국정 간담회를 하는데 우리 인천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식사도 우리 인천시청에서 같이 하고 잠깐 이제 쉬어야 되니까 시장실을 빌려달라 그래서 당연히 빌려드려야죠. 시장 변기를 뜯어가더라고 변기를. 근데 깜짝 놀라서 왜 변기를 뜯어가냐. 내가 쓰던 변기를 못 쓴다 이거지. 아니 그냥 뭐 소독하고 닦든지 뭐 깔개 같은 거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걸 변기까지 뜯어갈 사안인가 싶었는데 그 예산 낭비잖아 어떤 면에서. 아니 예산 낭비로 들어가기 이전에 너무 신기해요. 있는 제8 전투비행단에서 2013년서부터 2015년까지 복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고 했던 적이 2번이 있어요. 아니 멀쩡한 VIP룸 화장실인데 저거를 왜 공사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게 일정상 그 운항실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냥 밖에 있는 주기장에만 있다가 딱 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바뀌면서 공사를 안 했어요, 결국에는. 네, 그건 확실히 공사였어요. 그 소변기를 뗐어요, 그때는. 그 남자 소변기를 아예 뗐었어요, 그때. 예, 그걸 떼고 이제 그 자리에다가 무슨 화분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다시 갖다 놨어요. 예. 좀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약간 진짜 뭐 국가 비상사태나 어딘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면, 사실 화장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예. 저희 방은 한 건이고요. 타 의원실까지 하면은 한 3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강박장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변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과연 국정을 운영할 만한 어떤 정신 상태가 되었느냐. 처음에는 송 시장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저게 황당해서 저게 과연 사실일까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워싱턴에서 열렸던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마지막 단체 사정에서 사진 촬영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본인이 머무르던 숙소에 이제 화장실을 가시려고 빠져나가던 사이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11일, 12일 부산에서 지금 한 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가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는데 정상을 위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과 또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수도까지 끌어오르는 별도 공사를 했다는 거고요. 예, 뭐
번 양보를 해서 사실 주변에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는 뭐 집 밖에서 약간 이제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이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일견 뭐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 선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화장대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군부대 방문해서 소변기를 다 없애버리는 것도 그렇고 해관보 정상회의에서 그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 호텔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생활 패턴에서 보면은 조금은 과한 게 아닌가, 조금? 많이? 어쨌든 과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저기 김경진 의원 얘기로는 뭐 강박장애, 정신 상태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약간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갖게 돼요. 평범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뭐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그런 성향에 따라 가지고 보다 더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국민들의 평범한 눈높이로 볼 때 과연 맞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또 박정희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청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민과 함께 뭐 이제 모내기 같이 하고 막걸리 마시고 또 이런 또 이미지라든지 서민적 이미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조금 전에 그런 사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기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자면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좋았던 모습들을 계승한 것인지 또 이어받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큰 자산이 바로 부친의 선친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데 과연 그거를 제대로 좋은 현대에 맞게 변형해서 잘 계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기 뭐 정신 분석학이나 심리학 혹시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 계신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보기에는 이게 공주병 플러스 알파입니다. 전공하셨어요? 정신분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뭐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이른바 있는 집 자식들 그러니까 좀 귀하게 자라신 분들은 화장실을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 화장실이나 못 가고 꼭 호텔 화장실에 이제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변기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화장대. 그래서 공주병 플러스 알파라는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보고 굉장히 기묘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기묘하기조차 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뭐 좀 특별하게 본인이 굉장히 정말 완전히 소중한 존재여서 뭔가 화장할 때도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드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 인근에 있는 미용실 중에서 좀 좋은데 보통 호텔 안에 미용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이용을 하면 했지 저런 식으로까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런 걸 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건 공주병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와 관련해서 역시 우리는 좀 정상적인 그 사람의 수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보통 부분을 사람들의 우리가 수준하고는 다른.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 이게 손이 닿는 곳에 문은 이렇게 미세요. 이거 뭐 이 불은 끄는 불 어디 조명입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라벨을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표식을 이제 요구했다고 하는데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대통령이 수도꼭지 어떻게 트는지 몰라서 불을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문을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붙여놓은 건가요? 아니 외국의 호텔 같은 데 가면 좀 헷갈리긴 우리하고 하죠. 좀 다른 경우가 간혹 있는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미닫이 문이라면 그건 여닫이 문이라든지 좀 헷갈릴 그런 식으로 헷갈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동할 때도 만약에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영하 변호사가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성 대통령이 사생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또 수용할 부분 수용해 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 순방 가면서 아까 그 화장대 같은 경우에 조명을 설치하고 스크린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걸 설치하려고 그 장비를 들고 가고 설치하고 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또 소요가 되겠습니까?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그 대통령 순방 가면 대통령 온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현지 공간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공간이 총동원됩니다. 그것도 보름 한 달씩
대비를 합니다. 엄청나게 대비를 하는 거죠. 그 대비를 하는 것들이 물론 우리 여러 가지 국가적 이익하고 상당히 그걸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 바쁜 인력들이 저런 대통령의 세세한 그런 데 대해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지금 이제 여성 정치인이 앞으로는 그 국가적 지도자 되려고 할 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토를 당하는 그런 상황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독특한 취향이라는 것을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여성으로 모두 일반화하지 말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참 기묘하다, 기이하다는 표현을. 이게 아까 김경진 의원이 일종의 강박증, 정신적 병증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그거는 저는 좀 잘못 보는 것 같다. 예, 잘못 보는 심리적인 거다.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예. 라는 생각을 점점 강화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이중훈 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일종의 공주병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공주병은 병리 형상은 아니죠. 이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나는 이렇게 깔끔을 떨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록 조장했다는 것. 이게 문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묘하다, 기이하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게 뭐 법적으로 크게 뭘 어떻게 뭐 죄를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도덕적으로 또 아니면 정서적으로는 이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묘, 기희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조금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위증교사 문제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이슈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사진 몇 장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그다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최순실 씨 쪽 뭐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불러냈습니다. 잠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이제 공개했던 사진인데 고령 향후에서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완영 의원과 그다음에 저기 반팔 차림으로 앉아 있는 분이 바로 최순실 씨의 변호인. 잠시 뒤에 2시에 또 특검 앞에서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 옆에를 보면은 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 가족 회사인 정강의 전무. 이분은 또 우병우 처가 쪽 재산을 관리하는 뭐 집사다, 관리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정국 전무하고도 또 만나는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우병우 이 사람들이 전부 이완영 의원과 직간접적으로는 연계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한 연결고리. 이완영 의원은 절대 그건 뭐 아니다라고 이제 강한 연결고리가 사실은 이번에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저도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고령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연결고리지만 그거보다는 성산이 씨. 이 종친회가 연결고리입니다. 이경재, 이완영, 이정국 다 이 씨네요. 자, 보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이상달.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기흥 컨트리 클럽 전 그 회장. 그분이 일단 저기 성산이 씨고요. 자,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당연히 성산이시고, 그리고 이정국 전무, 이정국 전무는 이상달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혈족이에요. 자, 그리고 김병준 내정단 자신 곁다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고 이완영 의원도 역시 성산이 씨. 근데 이 성산이 씨들이 고령에 집성촌이 있습니다. 지금 대가야리라고 하는 옛날 고령군 고령읍 거기 집성촌이 있고요. 그 출신들입니다. 이상달 회장 비롯해서. 자, 그리고 이완영 의원은 성주군에 또 집성촌이 있어요. 이번에 사드 배치되면서 사드 배치 앞쪽에 그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이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집성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성산이 씨라고 하는 그 집안 그거를 통해서 매개가 된다. 그럼 이 족보 따져보면 한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넓게 보면 그런 거죠. 넓게 보면 이제 그런 상황. 그러면 집성촌 출신들이어서 다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역적으로는 고령이라고 하는 거. 고령과 성주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매개를 좀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 최순실 씨가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씨를 계속 법적으로 조언을 해온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경재 변호사가 중간에 역할을 해서 사실은 그 우병우 민정수석도
소개를 했을 가능성 이 오히려 더 높지 않나 청와대 예. 쪽으로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예. 돼요. 그러나 이완영 의원은요, 저 사진은 3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 뭐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향후의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의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최순실 씨와 우병우 민정수석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강력한 이제 정황들이 바로 이 사진들일 텐데,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김경진 의원의 말에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재경 향후에서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최순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저희 지역구 고령 출신입니다. 향후에 때 만났습니다. 이경재 변호사한테 뭐 연락 같은 건 안 한다요? 예,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 박영선 의원은 본인만의 무지한 상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밝힙니다. 저는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변호를 맡은 후에 사적으로 만나 박영선 의원이 상상하는 모의를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저희 정치적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저기 영상 사운드를 한번 좀 틀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품 먹는 기분이 소품 들어갔어.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이거 성명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소녀니까 부자가 업체는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 최순실은 이용이로 왔거든. 컴퓨터에 인형 셔틀 이름을 딴 이름을 넣으니까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갔는데 누군가 이 최순실 거 다 맞고 골프장 직원의 증언도 그렇고 이런 어떤 관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병우와 최순실이 모른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완영 의원이 사실 뭐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방어를 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네티즌들이 상당히 공분을 불러일으켜서 앞서 나왔던 그 사진들이 네티즌들이 다 그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 디지털을 직접 참여 민주주의가 뭐 꽃이 피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이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이상달 씨라든지 또 이정국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고령이라는 자신의 지역구라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동안 이때가 쭉 해왔던 걸 보면 이 좀 그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좀 덮으려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왔다는 측면에서 어제 임명진 비대위 내정자가 바로 지금 이제 교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이완영 의원이 앞장서서 최순실 씨한테 유리한 증언을 위증을 하도록 증인들한테 교사를 하진 않았어도 최순실 씨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낸 모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제가 볼 때 관계를 봤을 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침엔 멜경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오후 2시에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오는 모습은 저희 특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증거가 나온 거죠. 그동안 의심을 했습니다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혹으로 그쳤는데 정말 놀랍게도 뭔가 물증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또한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또는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정우성 전 비서관의 어떤 증언까지 진술까지 검찰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실에 근접해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이듬해에 그 이듬해에 했던 그런 이 대화 내용 그리고 또 이게 그때만 하고 그 다음에 없었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또 한참 후에 대통령 당선하고 또 바로 다음에 2013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최근까지도 2016년 잊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가 간단히 붙이자면은 이게 탄핵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 사유가 잘 아시다시피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상의 그런 그 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뇌물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또 세월호 7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언제나 형사적인 범죄여야만 탄핵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 탄핵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딱 떨어지는 형사상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잘 짚어주신 이 최종 후보 선정 작업은 대통령이 하고 최순실 씨가 실제로 낙점을 해가지고 중요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형사적으로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굉장히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고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잠시 빌려주는 겁니다. 잠시 위임해주는 거거든요. 그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취지에 맞게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중대한 헌법상의 위반이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근데 이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하는 얘기도 좀 저희들이 전해드려야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뭐 참모말 말 잘 듣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청와대 대변인단,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말로 지시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대통령의 말을 도중에 막 끊기도 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그렇게 참모 의견을 경청하는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면 이래요. 이게 직접적으로 이번 탄핵과는 연관이 안 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첫째,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태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광범위하게 모금을 하면 이게 모금이 안 된다는 걸 잘 모르는데 그에 비해서 제가 보면 이 최순실 씨는 정확하게 사태의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이거 추진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또 제가 볼 때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 플랫폼 설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컨대 뭐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할 때 있죠. 식사할 때, 개인 자리할 때 이런 중요한 공무의 보고를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적인 자리에서 지금 이 중요한 공무 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자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회의 주제, 소위 말하면 체어맨으로서의 이 역량도 떨어진다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보면 그것을 또 최순실 씨가 파고드는 거예요. 막 자기가 회의를 주제를 하잖아요. 결론도 다 내리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자금 모금,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짤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아는 것 같다는 사실 느낌이 이 대통령보다 지금 훨씬 치밀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99년도에 지금 녹음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지금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과거 정권, 특히 박정희 정권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관을 그럼 좋다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0억 정도 규모를 앉아 지금 설정을 하는데 일종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예를 들면 민간에서 모금을 150억 하면 국고를 150억에 50대 50으로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박정희 기념관에 돈 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금이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위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가장 그것이 이제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이 패턴이 여기에만 적용됐겠는가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인사 권한을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그냥 헌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국정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기관 중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가 국정원 인사예요. 그건 뭐 역대 대통령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국정원장으로 보내고 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 그 진영을 구성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사정기관에 그 직위, 그 핵심 직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했다? 결국은 최순실 씨가 이 국정원 비롯해서 나머지 기관들도 다 저런 식으로 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는 이 흐름에서 존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비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최순실 씨의 자문을 구해서 정호성 비서관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거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키친 캐비닛이라고 해도 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대통령이 5명의 후보자를 추린 다음에 거꾸로 최순실에게 전달해서 최순실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한다. 이러면 대통령은 최순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이 밑에 있는 인사 관련된 뭐랄까 참모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인사가 행해졌다고 한다면, 그럼 청와대가 있는 지금 인사추천위원회, 그 공직 뭡니까 이 기관 검증, 검증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전부 최순실 씨 그리고 최순실 씨가 뭐 지금 하는데 문제는 최순실 씨는 그러면 과연 그런 후보들의 각자의 능력과 이 장단점 이걸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우주의 길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자신의 정보팀을 또 자기 정보팀을 또 사설 정보팀을 갖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하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더 큰 하나의 비리의 온상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에게 만약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보를 했다라 그러면 이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최순실 씨하고의 연결고리하고도 좀 연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가 저 5명의 후보자들의 면면을 파악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우수석에게 부탁을 하고 우수석이 그걸 보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최순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구조. 그러면 하나 이제 궁금해집니다. 저것이 있었던 때가 2013년 4월입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 1차 대국민 사마 때 취임 초기에만 연설문할 때 심경 토로 부분 도움을 받았다는데 심경 토로 부분을 넘어서는데 어쨌든 2013년 대통령 취임 초만 그러면 저런 일이 벌어졌던 건가? 최근까지는 없었던 것인가? 과거에는 또 어땠을 것인가? 그 단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가 또 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1999년 6월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이 1998년에 대구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이듬해예요. 그렇죠? 이 이듬해에 박근혜 당시 의원과 최순실 씨의 대화 내용인데 이제 하얀색이 이제 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기념관 설립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말이 전부 최순실 씨의 말입니다. 대통령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미생가는 어쩌고 교수님들 얘기로 해서 파주 쪽이 어떠냐. 서울 시내 어려우면 고양시나 외곽순환 쪽에. 그럼 언제? 북방면 쪽으로 했으면 거기 부근이 어디죠? 휴전선 근처. 그리고 또 사실상 박근혜 의원에게 지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의원님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서 이러고 해라. 적어도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흐트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쩌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아마 이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은 최순실 씨가 그 사람들에게 반말로 지시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지시하는 형태가 되고 대통령은 자기 의견을 피력하다가 최순실이 말을 끊고 들어오면 또 고분해지고 그러면 저 앞서 잠깐 얘기했던 2013년 국정원 차장급 인사하고 이 1999년 이 6월의 이 모습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저런 식의 비정상적 상하 관계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대한민국 1위가 뭐냐, 재산 규모가 1위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차명 재산, 지금 숨겨뒀던 재산이 10조 원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10조 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국민들 중에 아마 넘버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의 회장 다음 지금 2위에 해당되는 재산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삼성을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삥 뜯기를 통해서 220억 받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조 원 재산에 보면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왜 이런 짓을 10조 원이라는 차명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그 권력순위 1위에 이어서 재산 규모도 이건희 회장을 추월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작용을 해서 국정농단을 한 것이 아니냐를 따지고 싶다는 거죠. 과연 진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지 그거 아울러서 과연 10조 원대의 차명 재산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그 출처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 재산을 한국으로 반입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따져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오늘 어떻게 최순실 씨를 조사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에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얘기들이 또 새롭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른 후보를 최순실이 최종 낙점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특검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확보를 했는데 2013년 4월에 최대 5배수의 명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가정보원의 이 차장급 인사를 놓고선 대통령이 5배수로 추려서 명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최 씨에게 대통령이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요. 박 대통령이 불러준 2차장 후보에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5번 누구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기조실장 후보로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대통령이 후보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최 씨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나는 후보자들의 양력을 덧붙여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 최 씨에게 전달했다. 쉽게 말하면요. 인사위원회가 국정원 차장 인사를 놓고 후보들을 추려가지고 5명을 추려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가운데 딱 고르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5배수로 추려갖고 올라온 명단을 정 비서관한테 최순실 씨에게 전달해줘라고 했고 최순실 씨는 여기에서 낙점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예, 그동안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이제 어떤 뭐 장관이나 수석 후보를 이렇게 추천했다. 이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국정농단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캐칭 키비넷 정도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 경우에는 추천이 아니라 낙점이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과연 진짜 대통령의 권한을 최순실 씨가 자기가 탈취한 거죠. 탈취해서 자기가 사용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추천이 아니라 낙점인 것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완전히 최순실 씨가 뭐 소위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정호성 씨의 진술이라고 합니다. 정호성 씨는 상당히 본인이 이 실제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는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이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기사와 달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사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의 것으로 사실상 검찰이 확인을 한 그 태블릿 PC 안에 보면은 국정원 관련된 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검찰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당시에 국정원 2차장의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임명이 됐는데 주변에서도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 자리에 경찰 고위 간부가 갔지? 알고 봤더니 최순실 씨가 낙점을 한 것이었고 대통령은 그것을 그냥 이행했을 뿐이다. 이게 이제 이 기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차명진 의원께서는 이게 탈취한 거다. 최순실 씨가 탈취한 거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요. 인사권을 탈취한 거다. 탈취한 게 아니고 헌납이죠. 이거는 헌납. 인사권을 헌납한 거다. 그렇죠.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헌납한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결국은 본인이 행사 안 하고 최순실 씨에게 넘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바로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 차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고 사실은 오후 2시쯤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특검에 나오는 최순실의 이제 그건데 최순실한테 그러니까 우리 내부는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혹시 이제 만약 특별 검사다 여기 네 분이 그러면 최순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혹시 이렇게 쓰셨으면 한번 좀 딱 보여주십시오. 내가 특별 검사면 최순실이 이따 오후에 2시에 오면은 나는 이걸 꼭 물어보겠다 최순실에게. 우리 차명진 의원님께서는 차명 이건 뭡니까? 차명진 제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혼돈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최순실 씨한테 소위 말하는 쥐어서 살 수 있었나 라는 것이 그 의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 두 가지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이게 혹시 최순실 씨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명 재산이 아니었을까 이 부분을 좀 집중 추궁했으면 좋겠고 독일에 있는 그 뭐 8천억인지 10조 원인지 하는 재산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세월호 7시간도 의심받고 있으니까 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주사를 혹시 넣을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아무도 안 났다고 하니까. 네, 아무도 안 났다 그러고 사실은 이 최순실 씨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최순실 씨의 언니인가 하는 사람이 주사를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최순득 씨? 그러니까 혹시 최순실 씨가 주사를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어떤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최순실이 특검에 오면 물어보고 싶다. 차명 재산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때 주사를 직접 대통령에게 놨느냐? 우리 손소 변호사께서는 정말 눈도 못 마주쳤나
네, 대통령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순실 씨는 자기와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관계였다. 또 이제 박지만 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이제 그 누나와 있을 때는 식모 행세를 했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이런 그 해명들이 있었던 거죠. 최순실 씨가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고 이권에 개입했던 거를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지 내가 무슨 같이 공모했느냐라는 이야기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이른바 공동정부를 운영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최순실 씨가 권력서열 정말 1위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형사적인 범죄 여부와 별개로 굉장히 큰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말한 말입니다. 눈도 못 마주쳤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시 또는 편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이였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식사는 하셨어요? 최순실에게 오후 2시면은 밥 먹고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범들한테 우선 질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잡범들한테 검사들이 질문할 때 먼저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이번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김경진 의원이 이 질문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던져서 마음을 좀 흔들어 놨다. 밥은 먹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사실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 최순실 씨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지난번 한번 또 검찰 조사도 받아봤으니 그러니까 변호인단하고 계속 이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렇게 단단한 그 바위처럼 무장을 하고 이제 나올 텐데 그걸 허물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아마 알아내기 어려울 거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성정 우리가 이제 뭐 병원 다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아르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흥분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참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정을 결국은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위증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좀 이제 다시 이렇게 번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을 좀 흔들어 놔서 진실을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식사는 하셨어요. 저 같으면 좀 잔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딸이 곧 옵니다. 이 얘기하는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차 교수께서는 대한민국 1위냐? 너가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명진 전 국회의원,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 손소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조간신문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일경제인데요. 특검 오늘 김종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한다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요. 오전 10시쯤 조금 전에 이미 소환을 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최순실 씨가 특검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김종 차관이 지금 이제 특검에 도착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김종 차관한테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 특검에서 좀 뭔가 파헤쳐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뇌물죄 우선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한 일이 이제 굉장히 많긴 한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가 이제 삼성그룹으로부터 그 한국 스포츠 동계 스포츠 영재재단 센터 그쪽 16억 이제 받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입증이 되면 사실 그게 뇌물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지금 규명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닌가. 그리고 역시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자면 그 고영태 씨도 표현했다시피 수행비서 뼈가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김종 차관 전 차관부터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걸 최순실 씨를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좀 밟지 않나요? 저는 김종 차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김기춘 실장하고의 그런 관계, 그러니까 최순실과 김기춘 실장이 정말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를 김종 차관이 좀 중간에서 밝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네요. 과거 김종 차관이 했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태환 선수에게 출전을 하지 마라라고 종용했다는 그런 보도 혹시 보셨나요? 그때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박태환 측에서 리오 올림픽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박태환 선수가 좀 그쪽에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김연아를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뭐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종 차관이 이번에 오늘 김종 차관의 진실을 말해준다면 저는 앞장서서 김종 차관의 죄를 조금 깎아달라고 탄원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실장을 소개로 최순실을 만난 거 말씀하셨죠? 의원님, 그거는 와전된 것으로 아닙니까? 와전된 아닙니까? 것입니다.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아닙니까?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위증입니다. 네. 밝혀지면 위증입니다. 다 밝혀집니다. 예, 김종 차관 최순실의 소개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은 잘 아는 관계다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합리적인 추론인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으니까 차 교수님 오늘 예. 이 특검에 나온 김 차관이 이 부분을 좀 밝혀줘.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박태환 선수라든지 또 연예계 블랙리스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계 스포츠 올림픽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건이라든지 뭐 사실상 김종 차관이 최순실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정황상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김기춘, 최순실 무슨 관계냐? 김종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브레인 역할도 했고 예. 어떻게 보면 뭐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핵심적인 고리 역할도 했고 그리고 또 차은택 씨가 증언하기로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 공간에 갔는데 그때 김종 차관이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찾아간 이유가 최순실 씨의 지시로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 김종 차관과 최순실 씨의 관계 그리고 또 김종 차관과 김기춘 실장의 그 고리 이런 부분들이 그 최순실 씨가 아니냐는 그런 강한 추측이 있었는데 뭐 본인이 그렇게 강력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